네, 앞으로 영주권자들은 어디 다닐 때 이 영주권 카드를 좀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만에 하나 뭐 검문을 받거나 또는 적발됐을 때 그게 없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방 국경보호국이요,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이 CBP라고 하잖아요. 이 CBP는 이 SNS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 그러니까 Form I-94라고 있습니다. 이제 출입국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주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주권자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학생, 관광, 무슨 뭐 잠시 체류, 주재원 뭐 이런 사람들 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영주권자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더 정확하겠다 싶네요. 자, 그래서 영주권 카드나 미국에 들어온 출입국 기록 이런 것을 갖고 다니지 않고 있다가 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뭐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받아서 연방법에 따라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범죄지만 벌금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잘못 불거져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실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연방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서 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을 보면요,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연방국토안보부가 밝힌 내용은 뭐냐면 벌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그렇게 서류를 갖고 다녀라, 영주권 갖고 다녀라, 이거는 이제 국경보호국 CBP가 발표한 내용이고, 국토안보부는 뭘 발표했느냐? 벌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항상 이민 서류를 내가 영주권자면 영주권 카드, 내가 무슨 주재원이나 또는 무슨 뭐 투자 비자로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학생이라든지 그럼 관련된 그런 서류 이걸 갖고 다니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서 위반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 최대 $5,000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등록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주소 변경됐을 때 주소 변경 그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민권자가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제 위반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다닐 때 누가 검문하겠어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검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영주권자예요. 근데 영주권 카드도 안 갖고 다녔어. 그리고 결국 알아보니까 영주권자인 것은 확인이 됐는데 주소가 바뀌었네. 처음에 영주권 신고할 때보다. 당신 주소가 바뀌었는데 왜 신고 안 했어? 이거 또 적발.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적발 사항이 계속 애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 5,000불은 어찌 보면 기본이고요. 거기서 또 발생해서 이것저것 애드가 돼서 자칫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렇게 국토안보부가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정적인 처리가 아닌 실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실행을 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근데 지금은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 외국인 등록 의무 법안인데요. 1940년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됐지만 너무 오랫동안 또 우리가 사실 이런 적발을 하거나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모르고 생각한 거지 실제로는 있고요. 이제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940년에 제정된 외국인 등록법 Alien Registration Act라고 있습니다. ARA,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 그게 바로 그 근본이 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근본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법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법안이 근간이 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위반할 경우에 어떻게 처벌한다, 뭐 벌금을 얼마를 부과한다. 이게 옛날에는 한 500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뭐 5,000불까지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등록 및 지문 채취를 거쳐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게 신분증을 발급받은 거죠. 그래서 발급받았으면 그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검문이 있을 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 Form I-94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증빙 서류죠. 내가 이제 비이민 비자, 그러니까 영주권 이런 거 말고 내가 이민 비자가 아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주재원으로 왔다든지, 뭐 여기 잠시 일하러 왔다든지, 또 뭐 관광은 필요 없겠죠. 뭐 유학생으로 왔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폼 I-94 이런 걸 갖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또 항공기나 선박으로 입국한 선원들이 있어요. 선원 이런 사람들 폼 I-95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은 폼 I-95 그리고 배 타고 들어와서 좀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I-184, 184 이런 걸 소지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 인근 거주자들은 폼 I-185 또는 국경 통과 카드. 그러니까 멕시코 티화나에 살고 있는데 뭐 잠깐 뭐 LA 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국경 통과 카드 I-186 이런 걸 갖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허가를 받아서 일하러 온 사람이죠. 당연히 합법적인 체류자죠. 그런 사람들은 EAD 카드라고 있잖아요. 그걸 항상 갖고 다녀야 됩니다. EAD 카드. 원래 정식 명칭은 I-766입니다. I-766. 뭐 흔히들 이제 취업 허가 받은 사람들은 EAD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유학생. 유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유학 올 때 받아오는 거 있죠. I-20 폼 늘 소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장 카피해서 그걸 잘 접어서 뭐 월렛에 넣고 다니든지 정 안 되면 사진을 찍어서 내 스마트폰에 그 사진을 저장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갖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곧바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 정책이 변화하는 현재의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이 비시민권자들은 영주권 카드나 취업 허가서, 운전면허증, 뭐 주정부 신분증, 아니면 이민 신청서 카피본 등등등 주요 서류의 그런 그 원본은 잘 보관해 놓고 카피본이라도 갖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 하는 얘기는 또 조금 플러스 애들 해서 이런 말 합니다. 영주권자까지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좀 안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도 사실은 갖고 다니기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미국 여권 사본 그러니까 그 이민 단속할 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인종 파일링이라고 하잖아요. 딱 보니까 얼굴이 뭐 멕시칸처럼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막 검문합니다. 검문하는데 뭐 멕시칸이라고 다 불법 체류자는 아니잖아요. 시민권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민권자지만 내가 시민권이나 무슨 여권이나 이런 걸 안 갖고 다니니까 나를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데려가서 구금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금 자체가 그럼 불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입증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안 풀어주면 뭐 그건 위헌이지만 일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그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뭐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또 멕시칸, 한국 사람 뭐 이런 것도 구별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이 나는 뭐 동양 얼굴이고 멕시칸 얼굴이 아니니까 검문 안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뭐 시민권자니까 뭐 혹시 만에 하나 걸리더라도 나는 시민권자라고 뭐 나 시민권자인데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생각 갖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그 시민권 사본 또는 안 되면 미국 여권, 독수리 여권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걸 갖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거나 혹시 그러다 잊어버릴까 봐좀 걱정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스마트폰에 이게 사진을 찍어서 좀 갖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 즉석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이 도난당하거나 해킹당하거나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걸 사진 찍어서 폰에 저장해 놓는 거를 좀 안 좋게 가능하면 그러지 않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내 전화기가 해킹당하거나 그러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해킹 안 당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전화기에 갖고 있으면 만에 하나 급할 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전화기에 갖고 있는 것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급할 때 나를 뭐 빨리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여권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뿐만이 아니라 이민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한다면 그 국경세관 보호국이 영주권자까지도 이민 서류를 갖고 다녀라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위반돼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벌금을 최고 5,000불까지도 매길 수 있다. 이런 발표를 또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민국은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을 더 이제 어렵게 만들 작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그 애들로 국장은요, 현재의 시험은 답을 암기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면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답을 똘똘똘 외우면 된다. 그런데 이는 시민권 시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자들은 시민권 시험에서 100개의 문제를 공부한 뒤에 그중에서 이거 인터뷰하는 심사관이 10개의 문제를 냅니다. 저도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 뭐 공부해서 간 것 같아요. 근데 10개 내면 이제 6개 이상 맞추면 된다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10개까지 안 물어봤던 것 같고 한 대여섯 개 정도, 대여섯 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여섯 개를 다 맞추긴 했죠. 아, 6개 물어봤는데 6개를 내가 맞추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봤나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여하튼 일단 룰은 그렇습니다. 룰은 10개를 문제를 질문을 해서 6개 이상 맞히면 이제 시민권 시험 합격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게 20개 문제를 내고 그중에서 12개를 맞춰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민국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도 그렇게 문제가 좀 어렵게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환원됐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 2기 정부인데 또 다시 그렇게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0개, 그러니까 10개에서 6개 맞추면 되는 건데 20개에서 12개 맞추면 되는 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것도 이제 좀 외워서 하면 되니까. 문제는 외워서 하는 것 플러스 외워서 하는 것만 갖고 안 되는 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문제가 좀 얽히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건데 일단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10문제에서 6문제가 20문제에서 12문제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바뀔 것이다. 요거는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또 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앞으로 전문직을 위한 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H-1B라고 하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로 이민국장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더욱 까다롭게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새롭게 입국하는 노동자 및 새롭게 들어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겠다라는 것입니다. 애들러 국장이 언급한 그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라는 것은 뭐예요? H-1B잖아요. 그 H-1B 비자로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H-1B 전문직 취업 비자로 좀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 유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그걸 노리고 있는데 쉽지 않죠. 보통 이제 3년 기한으로 이 H-1B 비자를 받아서 3년 연장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최대 한 6년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 근데 그 6년 정도 있는 동안에 또 어떤 형태로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H-1B 비자를 좀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젊은이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 때문에 미국 내에 일자리가 뭐 빼앗긴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H-1B 비자도 더욱 까다롭게 많이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H-1B 비자는요, 주로 인도와 중국인들의 그 취득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인들 그 취득이 거의 한 7, 80%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그 규제만 좀 올려서 좀 줄여도 인도, 중국에 대한 그 포션이 좀 줄어들면 제 생각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져가면 좋을 텐데 우리 한국인들은 여기서 취업비자 받아서 일하면 저도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세금도 다 내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요. 다 똑똑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 젊은이들에게 좀 이걸 더 많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전해드렸나요? 그 영김 하원 의원이
1년에 15,000개, 1년에 15,000개를 딱 쿼터제 할당량을 받아서 한국인들에게 1년에 15,000개의 H-1B 비자를 주자라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했다. 물론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10년 이상 매년 발의는데요.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뭐 그런 여하튼 또 발의를 했다 이제 그런 건데 이번에는 그게 좀 통과됐으면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마음 편하게 15,000개 안에서 좀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뭐 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진다고 뭐 그러는 판국에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도 훨씬 더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발표까지도 나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집들 다 갖고 계신가요? 또 이제 집들을 갖고 계신 지 오래됐으면 이게 뭐 거의 페이오프도 거의 다 돼가고 또 팔으려고 보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거의 한 2배 뛰었네. 뭐 50만 불에 샀는데 100만 불이 넘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예를 들어 50만 불에 샀는데 내가 지금 팔려고 보니까 100만 불이야. 그러면은 50만 불의 차액이 생기죠. 그게 이제 캐피털 게인이잖아요. 캐피털 게인. 그러니까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는 뭐 양도소득세, 팔 때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세, 영어로는 캐피털 게인스 텍스라고 하는데 자,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즉 캐피털 게인스 tek스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나도 찬성해, 나도 그거 좋아해 라면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부동산 시장과 미국 정가에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발의한 No Tax on Home Sales Act입니다. No Tax on Home Sales. 집을 팔아서 발생할 때 나오는 것에선 텍스를 내지 말자라는 액트 법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인 25만 달러, 또 부부 합산 50만 달러 이하면은 세금은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죠. 근데 대부분 부부 명의로 집을 갖고 있고 또 집을 산지 오래됐으면 이 캐피털 게인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50만 불 이상의 차익을 내는 경우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값이 많이 뛰는 지역은 더더욱이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캐피털 게인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제 규정은 부부 합산 50만 달러 이하면 안 내고 그 이상이면 내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면제 규정 이런 제한 그런 거 두지 말자라는 것이죠. 뭐 10,000불이 남았던 200만 불이 남았던 그냥 캐피털 게인은 세금 안 내는 걸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주택 가격이 수도권 그리고 이쪽 우리 서부 지역 등에서 수십 년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 세대와 중산층의 부담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집을 좀 팔고 남는 걸로 뭘 좀 하려고 그랬더니 세금 내고 나면 아이고 가슴이 찡하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까워서 막 안 팔게 되고 막 이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또 안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도 양도소득세, 이 캐피털 게인이 부담이 돼서 다른 데로 집을 팔고 이사를 가거나 또는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도 계획만 하다가 이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서 많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요, 세금 때문에 노인과 중산층이 필요한 선택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집들이 시장에 좀 많이 나오면 주택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캐피털 게인 없애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여름 미국 동부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여러분들 그쪽에 계신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이 이 비를 보면서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느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하면서 내가 에어컨을 많이 틀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죠. 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평균적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뉴저지주의 트렌턴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한 달 평균 그러니까 뭐 작년이나 이럴 때 비교해 봤을 때 한 26달러에서 30달러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한 20달러 정도, 피츠버그에서는 한 15달러 정도,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는 한 27달러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분석 결과 나온 얘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지역의 전기 요금 인상 원인을 추적해 본 결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뭐 전기를 뭐 더우니까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뭐냐? 인근에 세워지는 데이터 센터의 급증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급증하는 전기 수요가 이 수백만 명의 전기 요금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 큰 IT 기업, 대기업 IT 기업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 그냥 수천 대 컴퓨터를 놓고 이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뭐 구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다 마찬가지. 이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요즘은 또 뭐 AI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컴퓨터 또 더 센 용량을 돌리고 하니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가 요즘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전기를 더 많이 쓰고 그래서 그 빅테크들의 전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대기업들이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있다라며 평범한 고객들이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는 기업들을 어찌 보면 뭐 보조해 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전력 시장은 매우 복잡한 까닭에 그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의 원인을 뭐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석 결과 올 여름 미국 동부 지역 도시에서의 그 가정용 전기 요금의 상승은 데이터 센터의 연관성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품목 관세를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반도체 관세는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 반도체 관세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뭐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한국 그리고 대만 정도죠.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큰 건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이 반도체 품목 관세가 그런데 다음 달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내 반도체 업계에 그런데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완제품 생산 업체들이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춘 반도체 업체로 공급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관세를 이제 그렇게 막 많이 좀 세게 맞게 되면 이거 뭐 팔아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내에 직접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세워놓으면 관세를 안 받으니까 결국 공장을 미국 내에 세워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세워놓으면 뭐 공장을 새로 짓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영원히 대대손손 가라는 또 보장도 없고 어느 순간 뭐 쫓겨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뭐 이건 뭐 별로 아니지만 또 하나는 정말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뭐 최고도의 고위급 인사들은 뭐 한국에서 온다 하더라도 정말 반도체를 고도의 정밀성으로 만들 수 있게 숙련된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라는 것이죠, 미국에. 근데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삼성과 SK가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삼성이 그 테슬라와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테슬라가 사용하려고 하는 AI 반도체 칩 이거를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8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8년 동안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금 갖고 있는 그 공장은 있어요. 뭐 추가적인 공장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공장이 한 8년 동안은 먹고 살 거를 테슬라와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사실은 이게 이제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합의를 받고 사인을 다 했는데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뭐 어디랑 계약했다라고 우리 밝히지 말자라고 비밀 계약서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대규모 계약을 했다라는 것까지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밝혔지만 어느 회사라고는 밝히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일란 머스크가 그냥 근질근질해서 못 참았는지 사실은 삼성이 계약했다고 하는 그 회사가 우리 회사입니다. 테슬라입니다라고 자기가 먼저 밝혔어요. 자기가 먼저 비밀 지키자고 해놓고. 네, 여하튼. 그래서 그게 뭐 테슬라가
그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지자 삼성전자 주식이 한 6만 8천 원 정도 하다가 7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또 테슬라도 어제 삼성과 그런 계약을 했다라는 이 발표가 이렇게 나가자 한 7, 8% 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조정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양 회사 모두 주가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어제 미쳤다라는 것만은 사실이고 잠시 일시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좋은 영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가 정말 윈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치던 중에 슬쩍 다른 공을 놓고 치는 그런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어제 올라온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인 스코틀랜드에 있는 턴베리 골프 클럽으로 보이는 그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고 이 볼이 있는 곳으로 막 이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이 골프 카트 양 옆에는 경호원인지 뭐 아니면 캐디인지 그런 젊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두 명이 그 좀 빠른 걸음으로 뭐 거의 반 뛰다시피 하면서 막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경호도 하고 캐디 역할도 하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도착하자 한 명이 카트 앞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쪽에 가서 사실 공이 글로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 글로 갔는데 그 화면상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막 글로 가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 주머니에서 공 꺼내가지고 좋은 데다가 안 보이는 데 있는 걸 찾은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서 공 꺼내가지고 그 비교적 잔디가 좋은 페어웨이 그 잔디 위에다가 탁 내려놓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다 보면서도 투벅투벅 걸어가서 그걸 탁 치는 그런 영상이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친 공이 치기 어려운 데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오비가 났거나 또는 찾을 수 없을 때 몰래 괜찮은 자리 찾아서 몰래 공을 하나 싹 꺼내놓고 탁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원래 이게 내가 쳤던 공인 양 치는 걸. 이걸 속이 이제 우리 한인 골퍼들 사이에서는 알까기라고 하는데요. 골프를 같이 치는 데 있어서 절대 그 사람하고 골프를 안 치는 3대 유형이 있습니다. 3등은 뭐냐?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 뭐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아니면 치다가 좀 잘 안 된다고 뭐 좀 투덜대거나 뭐 좀 비속어를 쓰거나 이런 매너가 안 좋은 사람. 이 사람 같이 안 치는 3등입니다. 3등. 두 번째. 점수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파했나 보기했나 헷갈리네 뭐 이러면서 누가 봐도 복인데 또 내가 보기했나 따블했나 헷갈리네, 누가 봐도 따블인데 다 아는데 자기는 갑자기 헷갈린다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죠. 그 중에 누가 하나가 파한 거 아니었나라는 말을 해주기를. 그래서 누가 그냥 이거 불쌍해서 파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하면서 파를 쓰는 그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골프 같이 두 번 다시 안 치는 2위입니다. 자, 그리고 골프 두 번 다시 같이 그 사람하고 안 치는 1위는 뭐냐? 바로 알까기 하는 사람입니다. 슬그머니 살짝 알까기 하는 사람. 그 알까기가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 알까기 하는 사람이 이제 최악의 스타입인데 1위인데, 그걸 이제 한 영상에 지금 퍼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 건장한 그 남성이 공을 내려놓은 것은 그 막 복잡한 오비 있는 그런 장소와 이렇게 붙어 있지만, 또 거기는 잔디가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이쪽은 벙커고, 여기는 오비 지역인데, 공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좋은 잔디가 잘 되어 있는 곳에 탁 알까기를 해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치는 그런 영상. 이게 이제 영상이 공개 하루 만에 막 수백만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어제 이후에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200만이었으니까 오늘은 아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알까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의 로봇 기업 유니트리라고 있습니다. 이 유니트리라는 중국의 로봇 기업을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이 유니트리가 만든 로봇이 전 세계에 쫙 깔릴지 모르겠어요. 유니트리가 세계 AI 컨퍼런스에서 5,900달러짜리 초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5,900달러라면 뭐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 데다 그런 돈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집에 그런 로봇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내가 필요성만 느낀다면 5,900달러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출시를 한 겁니다. 인간형,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인간형 로봇인데 인간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손, 팔 다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손 움직이고 말도 하고.
R1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초저가 인간형 로봇은 키는 1m 20cm, 몸무게는 25kg의 그 사이즈인데요. 두 다리로 걸으면서 뭐 카트 밀기도 할 줄 알고 빠르게 걷기도 할 줄 알고 정교한 손동작도 하고요. 심지어는 물구나무 서기도 할 줄 압니다. 뭐 물구나무 서서 뭘 날 도와줄 일은 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런 행동까지, 그런 그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운동 기능을 갖추고 있는 로봇이다. 이제 그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5,900라는 싼 가격에 나왔다는 게 큰 충격을 준 겁니다. 특히 테슬라의 인간형 테슬라, 앞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로봇 기업인데 테슬라가 만드는 저 인간형 로봇도 있어요. 이름은 옵티머스. 이거는 가격이 한 $30,000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로봇보다도 뭐 뛰어난 성능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비슷한 성능인데 $30,000.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무려 $150,000입니다. 물론 조금 더 기능이 뭐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150,000짜리 무슨 로봇 이런 거는 뭐 내가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정도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무슨 $150,000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면 정말 뭐 달러배스를 내서라도 할 수 있지만 뭐 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뭐 굳이 $150,000 드릴 필요는 없죠. 하지만 $5,900짜리라면 뭐 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하더라도 집에다 하나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5,900짜리 중국의 유니트리 인간형 로봇은 전 세계 각 집집마다 하나씩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초저가로 나왔다는데 전 세계가 좀 충격을 먹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R1과 같이 아주 저렴하면서 고성능을 갖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그동안 인간이 맡아왔던 반복적이고 단순한 직무가 가장 먼저 대체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집마다라는 건 제가 이제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한 거고, 어떤 공장 같은 데는 $5,900짜리 하나 사다가 너 이거 어묵 계속 밀어, 이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로봇. 그러면 사람 하나, 한 달에 5,000불, 6,000불 줘야 되는 사람 하나 그냥 5,900불로 평생 끝난 거죠. 가장 현실적으로 로봇 도입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는 공장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단순한 생산 라인, 그리고 창고나 물류센터에 어떤 뭐 소포나 뭐 박스 분류하는 것, 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운반 업무 이런 거. 그리고 또 있어요. 호텔이나 쇼핑몰 또는 카페 같은 데에서 간단한 안내나 간단한 서빙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은 그 $5,900짜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 일부 업체에서요, 시범적으로 그 안내 로봇과 서빙 로봇을 도입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유니트리의 R1처럼 더 뛰어난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진, 또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이 초저가에 이제 출시됨에 따라서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아니, 그 카페나 이런 데도 지금 네모난 뭐 키오스크 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간단한 안내나 서빙을 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을 갖다 놓으면 5,900불이니까 그냥 어찌 보면 뭐 재미 삼아서라도 갖다 놓고 뭐 간단한 딜리버리, 간단한 서브, 또는 간단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걸 해놓으면 그 로봇도 신기해서 구경 오느냐고 매상도 오를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업소에서 59,000불이면 좀 그래도 5,900불이면 하나 사다 놓을까 이런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집집마다 자동차 우리 뭐 한두 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제 집집마다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로봇 한 대 정도는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금방 될 것 같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몇 년 안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5,900짜리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건강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대표 과일, 더울 때는 수박이 최고죠, 수박. 이 수박을 그런데요,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식중독의 그 주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수박은 고온 다습한 여름 환경에서 세균이 급격히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는 자른 수박의 온도를 충분히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박이 충분히 차가운 상태에서 잘라서 차가운 상태에서 빨리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수박을 사왔어요. 그런데 뭐 요즘 뭐 미국의 마트는 그래도 굉장히 좀 약간 우리는 좀 너무 춥게 느낄 정도로 시원하니까 막 사왔을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갖고 차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한참 있다가 차가 좀 더운 상태에서 수박이 좀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뜨뜻해졌어요. 근데 또 집에 와서 그냥 부엌 한 군데 이렇게 놔뒀다가 또 다른 거 먼저 막 하고 한참 뒤에 또는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이 수박을 이제 자릅니다. 그러면 이 수박 온도가 마트에서 나름대로 좀 차가워져 있던 상태에서 내가 샀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집에 온 이후에 이게 좀 뜨뜻해진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뜨뜻해진 상태에서의 수박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박을 통째로 그대로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든 후에 잘라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미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수박을 잘라서 냉장고에 넣으면 뜨뜻해진 상태에서 잘랐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으면 잘려진 상태에서 냉장고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차가워지기까지는 냉장고 안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그 시간 동안에 냉장고 안에서 세균 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수박은 반드시 차갑게 식힌 뒤에 잘라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자르고 남은 수박은 또 이 비닐 랩에 반쪽 잘라서 이제 반쪽은 먹고 반쪽은 비닐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는 그대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오히려 세균 증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이 멸균된 조리도구와 깨끗한 냉장고 환경 속에서도 이 랩에 이게 싼 수박을 냉장고에 두고 난 다음에 관측을 해보니까 그 절단한 면의 세균 수가 하루 지난 뒤에 딱 하루 만에 약 3,0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수박 껍질에 남아있던 세균이 그러니까 수박 안에 과일 인사이드에 무슨 세균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껍질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팔려왔으니까. 그래서 자를 때 그 껍질에 있는 세균이 살짝 묻어서 이제 그 단면에 묻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랩으로 싸놓으면 그 안에 있는 세균이 증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랩으로 수박을 쌀 경우에 내부에 습기가 차고 또 통풍이 어려워지면서 소위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결로 현상. 랩으로 싸면 수박과 그 싼 랩, 그 사이에 그 랩 안쪽에 이렇게 막 이슬 차듯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결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이런 습한 환경이 꽉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 세균이 증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온에서도 이 증식을 하는 리스테리아균은 저온에서도 증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은 랩 보관만으로는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세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이건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은 제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수박을 사오자마자 바로 수박을 뭘로 씻느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설거지 하는데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디시 소업이 있고 핸드 소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 소업으로 겉을 닦습니다. 근데 핸드 소업으로 닦는 게 그래도 손 씻는 비누인데 비누로 과일을 닦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찝찝하다. 그러면 최소한 디시 소업으로라도 닦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철저히 세균을 없애야 됩니다. 난 그것도 찝찝해. 그 케미컬도 찝찝해. 정 찝찝하면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니타이저 와이프 같은 거 있죠. 왜? 손 씻는 그런 알코올이 묻혀져 있는 웹타월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알코올도 30, 40%안 됩니다. 60% 이상 알코올이 되어 있는 소독을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웹타월, 알코올 웹타월로 수박의 겉면을 완전히 다 닦아줘야 됩니다. 완전히 빡빡빡. 그래서 수박 겉표면의 세균을 하나도 깔끔 없이 다 이제 없애고 난 다음에 그때 자르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울 때 수박 좋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잘못 보관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사오시면 겉표면을 잘 그렇게 깨끗하게 소독하듯이 닦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반 썰어서 반 이렇게 랩 하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썰어서 먹을 건 먹고 나머지 보관하는 건
다 잘라서 소위 깍둑 썰기라 그러죠. 이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뚝뚝뚝뚝 깍둑 썰어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셔서 이 더운데 여름철에 수박 잘 안전하게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